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에 이어 두 번째 개혁을 시도합니다. 17년 동안 손 놓고 있던 연금 개혁의 큰 그림을 발표한 겁니다. 내용 좀 복잡하죠? 그런데 핵심 메시지는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고 미래 세대의 복지까지 다 보호하려면 일정한 양보와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체계가 바뀌면 우리들의 노후도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좌초 없이 마무리될지 짚어야 할 점이 많은데요. 먼저 임서인 기자가 전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26년째 제자리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한 달 소득이 286만 원일 경우 현재는 25만여 원을 내지만 앞으론 37만 원 선으로 약 12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소득 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체계로 국민연금을 개편한다는 게 정부의 큰 구상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속에 현재 체계를 유지할 경우 1,036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엔 고갈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연금액의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금 수급 연령은 33년까지 65세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가입 연령은 59세에서 64세까지 이제 인상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정부는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은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 구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내년도 법률 개정, 내후년 예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연금 개혁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고 또 쟁점이 될 부분이 바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일 겁니다. 연금에 대한 믿음이 없는 청년층을 견인하고 부담도 줄여줘야 형평성에 맞다. 이게 정부 설명이죠. 그런데 이게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속도가 나이가 적을수록 느리게 설계했습니다. 20대는 한 해 0.25%포인트씩 16년에 걸쳐 인상되지만 50대는 매해 1%포인트씩 올려 4년 만에 13%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인상되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오래 내야 하는 청년층 부담을 덜어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을 줄이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생애 전체 내야 될 보험료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지만 연금 납입 기한이 짧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직 납입 기간이 남은 50대는 207만 명으로 보험료 체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윗세대를 분양하고 밑에 세대들을 또 돌보는 어떻게 보면 이중의 샌드위치 세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연금에 더 많은 혜택을 받으니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이제 의문입니다. 민주당도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해 청년과 중장년층 갈라치기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정년 연장이라는 또 다른 큰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을 기존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건지
또 연금 개혁을 둘러싼 남은 숙제들이 뭔지 사회정책부 송민성 기자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기자, 연금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한다는 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죠? 네, 이 고령화 시대에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층도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시대상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는 59세까지가 의무가입 연령인데 원래는 연금 수령 시기가 법적 정년과 같은 60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8년이죠. 1차 개혁 당시에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지면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이 연금을 받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때문에 이 납부 연령도 이에 맞춰서 연장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았고 그래서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가입 기간을 늘리면 고령의 노동자들에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전문가들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의무가입 기간을 64세로 연장을 하려면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즉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현재는 이 고령층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많이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60에서 64세에 고용률 증가 이런 것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 제도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전략, 정년 연장이 함께 수반이 되어야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 제대로 완수되려면 정년 연장, 이건 또 노동개혁과 연관이 되네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 사다리가 끊겼다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을 계기로 이 노사와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 시작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말에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을 아우르는 이른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자, 일단 연금 개혁안은 던졌어요, 정부가.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국회를 통해야 할 텐데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은요, 이번 개혁안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별도의 특위를 출범을 하자고 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모수개혁안에 더해서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요, 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했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의 주체도 복지위가 맡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서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게 정치권이 정쟁으로 가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국민만 바라보고 좀 좋은 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병원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군의관 250명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15명을 5개 병원에 급파했다는데 사정이 좀 나아졌을까요?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들어 야간 운영을 중단한 강원대병원 응급실안. 환자의 보호자가 어딘가로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의사가 없어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겁니다. 지금 숨어져갖고 여기 오는데 119 차도 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들어갔더니 환자를 받을 수가 없대요. 도대체 나라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산책하다 넘어져 눈옆이 찢어지고 앞니가 부러진 환자는 결국 인근에서 치과 치료부터 받았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병원은 현재까지 모두 5곳. 좀 안타까워요. 너무 오래 기다리고 여기 와서 접수하고 1시간 20분 기다렸거든요. 정부는 이들 병원에 군의관 15명과 공보의 2명을 급파했습니다.
군의관 8명은 응급의학 전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당장 응급실 운영을 정상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의관분을 병원에 혼자 당직을 세우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당장의 정상화보다는 피로가 누적된 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주 근무자가 이제 계실 거고 이제 그분들을 좀 도와서 일을 좀 분담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그 현장에 그 압박감을 줄이는 데 도움 줄 수 있겠다. 정부는 9일까지 군의관과 공보위 235명을 추가 파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파견이 장기화되면 군부대와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가장 가슴 졸이는 보호자, 바로 아픈 아기를 둔 부모들일 겁니다. 응급실 문턱을 넘기가 힘들자 아동병원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최근 위독한 상태에 빠진 10개월짜리 아기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심정지 직전에 가까스로 치료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흡곤란을 겪는 10개월 아기. 산소 포화도가 정상치 95%를 훨씬 밑도는 35% 위급 상황이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한 다급한 사정에 소아과 병실을 개방했지만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동병원이 원래 이제 그런 위중증 환자를 받을 건 아닌데 엄마도 전화하고 의사도 전화하고 인공 심폐장치가 있는 곳을 찾아 전화를 돌렸지만 번번이 돌아온 답은 전원 불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악화되는 상황. 병원은 일단 구급차를 서울로 출발시켰고 치료진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길 40여 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대형 병원이 나서준 덕에 잃어가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이 같은 아동병원들이 사실상 소아응급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동네 아동병원이 아이들 생명의 최전선이 된 겁니다. 서울 구로와 성북의 소아 전문 병원 등이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겠다고 선언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응급실을 가도 아기를 받아줄 병원이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좀 많이 막막하고 항상 이렇게 불안한 것 같아요. 오늘도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 천안병원 소아응급실이 주 3회 낮 진료만 한다고 운영 축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권도 현장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시각 경기도의 한 응급센터에 들러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문의들로부터 현장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장이 생각보다 심각한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해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다 한들 과연 그게 정부에 의해서 수용될 것인가? 의대 증원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규모와 기간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의료 대란의 원인이 의사들에게 있다고 한 한덕수 총리를 겨냥해 민생 파탄은 국민 탓이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지난달 30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교수들을 비공개로 만났고 지난 2일엔 여의도 성모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압박을 더하면 의사들이 돌아올 걸로 보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여야 대표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정부의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의 한 의료응급센터를 찾아 응급실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의료진을 격려하고 추석 명절 기간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란 당부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는데 어느 때보다 거친 공방이 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해 여당 의원 일부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5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헌법을 21차례 언급했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건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정부를 직격한 겁니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헌정질서와 민생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할 땐 여당 의원들 자리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쳤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며 본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와 선전선동을 이어갔다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부부가 보낸 추석 선물을 거부한다며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금기시됐던 대통령 탄핵이란 말이 너무 쉽게 회자되는 상황입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국회에서 이를 시사하자 대통령실이 아주 강하게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 기류가 대통령실 내부에 있다는 건데 조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을 20여 차례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위헌과 위법적인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유도하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여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에 괴담 유포당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데 이어 강공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합니다. 대통령실의 강경 대응은 야당의 탄핵이나 특검 공세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선 주도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울 거란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치에 대한 부분 좀 더 강조해 주셨으면 여야 대표 간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2년 만에 전 직원 조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을 자신이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을 국회의장단과 야당 지도부가 방치했다며 국회가 이성을 되찾기 전엔 대통령에게 국회에 가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130억 원 넘게 늘렸습니다. 전체 예산은 긴축인데 엄격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권력기관의 쌈짓돈은 증액한 겁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은 677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2% 늘린 짠물 편성입니다.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증빙 서류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는 올해보다 5% 상승한 2,79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예산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어 권력의 쌈짓돈으로 불립니다. 긴축 재정을 하는 정부가 정작 특활비는 늘리고 있어 재정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모를 좀 차적으로 줄여가든지 아니면은 내역을 공개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다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이해 득실에 맞춰 이슈화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어떻게 써도 알 수가 없는 유령 예산이다. 이런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매 정권마다 특활비 관련 논란과 사건도 이어지는데 특활비가 왜 여전히 불투명한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미 기자, 특수활동비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이나 수사에 쓰는 돈으로 청와대나 검찰, 국회 등에 배정됩니다. 보안을 요하는 특수활동에 배정된 돈이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특수활동비 예산 추이만 보면 매해 줄어드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유사 특활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2018년부터 안보비로 이름이 바뀌었고 국방부는 정보보안비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 유사 특활비 예산은 매해 늘어납니다. 특활비와 안보비, 정보보안비까지 합친 내년 예산은 1조 2,110억 원에 달합니다. 특수활동비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기로 한 건데 특수활동비를 안보비나 정보보안비로 바꿔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은 항목만 바꾼 거지 줄어든 건 아닌. 특활비나 유사 특활비,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영수증과 집행 내용 확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폭넓게 허용됩니다.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 없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원칙처럼 인식하다 보니 투명성 보장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활비를 마음대로 썼다가 논란도 되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는 그런 사건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특활비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건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입니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팀에 경력금으로 1인당 최고 100만 원씩을 특활비로 지급한 겁니다. 같은 해 국정원이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도 터졌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국정원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의상 구입 등에 특활비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기밀을 위해 특활비를 쓴다. 다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좀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것. 이건 문제다. 이런 지적이 많죠. 네, 맞습니다. 특활비는 국회와 국민의 예산 감독 관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회 재정법상 예산의 투명성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사용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공개가 안 돼요.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국회까지 일정한 서약 하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제도화돼 있어야 되고 증빙되지 않는 특활비는 삭감을 하는 게 맞다. 정보활동의 특수성 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좀 예산에 대해서 통제도 하고 검증도 하고 그런 장치는 꼭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들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샤넬 한글 재킷과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그리고 딸 다혜 씨와의 돈 거래 등인데요. 검찰과 경찰이 이 세 가지 수사에서 주목하는 인물이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인 전 청와대 6급 행정요원입니다. 왜 그런지 김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입었던 한글 재킷과 샤넬이 기증한 옷이 다르다는 지적이 2022년 4월 제기됩니다. 당시 청와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언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TV조선이 확보한 대화록에 따르면 문화비서관실 직원들은 제2부속실 양모 행정요원의 제안을 공유합니다. 샤넬 본사에서 샤넬 코리아로 곧 공문을 보낼 테니 기다리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이대로 대응했습니다. 그 유명 의류업체의 그 유명한 디자이너께서 결과적으로는 그 옷을 디자인해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양 씨는 김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로 청와대 특채 논란이 일었던 인물입니다. 서울 강남 의상실에 김 여사 옷값 수천만 원을 관봉권으로 결제해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문다혜 씨와 수상한 금전 거래가 드러나 전주지검의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한 번 했지, 한 번. 600만 원인가, 한 번만. 검찰은 프랑스 국적인 양 씨를 출국 정지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담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인용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참지 말고 소명하면 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부친과 손을 맞잡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인용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전 남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 관계가 성립될 경우 문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5천만 원 뭉칫돈 의혹이나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포토라인 안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의지와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참지 않겠다는 다혜 씨를 향해 참지 말고 소명할 게 있으면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가족이면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어도 수사하면 안 됩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참지 마세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검찰에 가서 다 진술하세요. 그럼 됩니다. 가족 관련 수사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은 논란 이후 처음으로 메밀밭을 찾은 자신의 뒷모습을 공개했는데 문 전 대통령 측은 기회가 되면 직접 반박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어젯밤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청과시장 28개 점포가 모두 불에 타 추석 대목을 앞둔 상인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시장 건물 지붕 위로 치솟습니다. 살수차가 위아래서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자욱한 연기는 바로 옆 오피스텔 건물까지 뒤덮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상인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6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 주민들은 대피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거기에 열과 연기가 올라감으로써 시민들이 대피에 또 주력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원 100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2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청과시장 상점 28개가 불에 탔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많이 들여놨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심정이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하면 눈물만 나지. 여기까지 합시다. 목격자들은 어젯밤 10시가 조금 넘어 청과시장 안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아마 가스가 3개 정도 폭발했던 것 같아요. 거기 폭발하면서 화재를 더 빨리 일으키고. 소방당국은 경찰 등과 함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30대 손자가 90대 할머니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손자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효심이 깊었는데요. 할머니는 구조됐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2층 높이의 가건물 지붕 위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위로 소방대원이 건물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불길이 잡히자 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여성을 들것에 실어 구조합니다. 불은 새벽 6시 30분쯤 건물 3층에서 터지는 소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다 튀어나가지. 펑펑 터져갖고 유리창 다 튀어나가고 펑펑 터져서 불이 확 붙어버린 거죠. 불이 나자 3층에 있던 30대 손자는 90대 할머니를 안고 창문을 통해 지붕 위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적으로 탈출이 어려워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안고 3층 그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화마를 뚫고 탈출했지만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산 손자는 평소에도 효심이 깊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를 극진하게 이렇게 막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아까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한 게 할머니 그때 손자 손녀가 엄청 착하고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3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사귀자는 요청을 거절하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범인은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는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옥상 난간에 한 남성이 걸터 앉아 있습니다. 아래서는 소방대원들이 급히 에어매트를 설치합니다. 다른 대원들은 환자를 들 것으로 이송합니다. 누군가와 대치 중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기서 이제 누가 멀리서 얘기를 하고 있거나. 옥상에서 소동을 벌인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옥상 난간에 있던 30대 남성을 15분 동안 설득해 구조한 뒤 체포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20대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범인은 열흘 전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살해했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지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약간 매달리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경찰은 남성이 흉기를 집에서 챙겨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한 남성이 서울 종로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 사옥 현관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이 현대건설의 재개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율정 기자입니다. 하얀 경차 한 대가 건물 입구에 박혀 있습니다. 서서히 뒤로 빼는가 싶더니 다시 속도를 높여 건물로 돌진합니다. 회전문 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60대 이모 씨가 서울 개동 현대건설 본사 입구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후 현대건설은 외부인과 차량의 경내 진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되게 차량이 그냥 꽉 막혀 있고 아예 안 지나다니길래 시위하는가 보다. 이 씨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손괴 혐의로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서 알코올이나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 지하에 땅굴을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땅굴 길이는 25m나 됐는데요. 석유공사 전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과연 기름을 훔치는 데는 성공했을까요? 김다로 기자입니다. 탄광 갱도처럼 바닥에 레일이 깔린 땅굴. 벽과 천장에는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지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지 마요! 위험해! 땅굴은 한 물류창고 지하 4m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려던 일당이 판 겁니다. 일당은 송유관에서 약 25m 떨어진 창고를 빌린 뒤 땅굴을 파기 시작해 4개월 만에 송유관에 거의 닿았습니다. 하지만 일당 사이에 자금난으로 내분이 생기면서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제보를 받은 석유관리원과 경찰은 동종 전과자인 주범 등 9명을 검거했는데 일당 가운데는 전직 석유공사 직원 2명도 있었습니다. 총책이 자금책, 또 기술자, 현장 관리자 등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건 분담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증기 제거 장치까지 마련할 정도로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땅굴 위는 하루 약 2만 대의 차량이 다니는 도로여서 붕괴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당 9명 가운데 6명을 구속하고 땅굴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복구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인공지능 AI 붐을 이끌어온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총 374조 원이 사라져서 AI 거품론이 제기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증시는 패닉 속에 회장했습니다. 시가총액 3위 엔비디아 주가가 9.5% 폭락하며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증발한 시총만 374조 원. 뉴욕 증권시장 역사상 최대 손실액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 소식이 주가 폭락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ISM survey that came out a little bit disappointing and maybe suggesting that we're closer to that soft landing or being in a recession than we were.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와 투자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AI 거품론도 작용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AI 거품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 반도체 기업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는 SK 하이닉스는 8%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 역시 3.5% 가까이 하락해 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 IT 버블 붕괴 때처럼 AI 붐이 급격히 꺼지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AI 반도체를 볼 때는 거품론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그에 걸맞게 평가를 받고 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제한의 현장에서는 실수요자 아우성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가계대출 관리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 부담은 없게 하겠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장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 완화가 쉽지 않은 만큼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간담회에 참석한 60대 A씨. 은행들의 이딴 대출 제한으로 자녀 결혼자금 대출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막막하죠, 뭐 없는 사람은. 규제하니까 대출이 좀 줄어든 거죠. 나의 계획이 틀어진 거지. 전문가들도 갑작스러운 대출 제한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실수요자가 누군지도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시적인 영향력은 있을 수 있겠으나 공급 부족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개를 숙이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드린 거에 대해서는 비난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과를 드립니다만 그러면서 일부 은행의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을 잘못된 대응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대출 절벽 우려에 대해선 가짜뉴스에 가깝다며 매달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12조 원을 실수요자 신규 자금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추석 전에 은행장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은행들의 책임을 떠미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체코 원전 특사단이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자신들이 원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체코 원전 수주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라 더 의미 있는 방문입니다. 체코 측은 원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로 찾아온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악수로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체코가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한 건 양국의 확고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며 성공적 사업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체코 측도 한국과의 최종 계약 체결을 확신한다며 원전뿐 아니라 투자와 방산 등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기술 특허권을 주장하며 체코에 진정까지 한 상황에서 체코 당국이 한국과의 최종 계약 의지를 확인한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체코는 원전을 발판으로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비롯한 제3국에 공동 진출하려는 의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 체코에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을 계기로 체코와 경제와 방산 협력을 아우르는 제2의 UAE 관계를 맺겠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식수원이 녹조로 뒤덮여 있다면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특히 올여름은 폭염이 기승을 부려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일부 환경단체가 기름을 끼얹듯
녹조가 독소를 뿜어 공기까지 오염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정부가 현장 검증에 나섰는데 또 다른 괴담이 될 듯도 합니다. 박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색 호수가 마치 잔디밭을 연상케 합니다. 온통 녹조로 뒤덮인 충청권 최대 식수원, 대청호입니다. 한눈에도 물 위를 떠다니는 녹조 알갱이가 보이는데요. 제가 카메라를 물 밑으로 넣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류가 잔뜩 낀 탓에 사방을 분간하기 힘들 만큼 혼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에 없던 얘기가 지역사회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류의 독소가 에어로졸, 즉 작은 물알갱이 형태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일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정부가 조사에 나서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조가 엄청난 독소, 다이옥신의 1000배니 무슨 청산가리의 10,000배니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정말 이거는 국민들한테 너무 위압감을 주는 거고. 조류 독소가 공기에 노출되더라도 즉시 파괴된다는 겁니다. 공기 중에는 자외선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중에 오존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식수에서도 독소 검출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녹조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비과학적 주장이 사회적 혼란을 낳지 않도록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에도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침몰한 지 112년이 지난 타이타닉호의 최근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하면은 떠오르는 명장면에 등장하는 난간이 부식된 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날아갈 듯 서 있던 타이타닉호의 뱃머리입니다. 100년 넘게 형체를 간직했지만 최근 심하게 부식돼 난간 일부가 무너진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독점 인양권을 가진 RMS 타이타닉사가 무인 로봇으로 촬영한 최근 영상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That's a lot of miles, a lot of lines in just 14 working days on site, and we pretty much got everything we set out to do. 심해 탐사는 14년 만인데 호화 라운지에 전시됐던 달의 여신 다이애나 청동상은 흙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1912년 빙산 충돌 사고로 1,5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타이타닉호는 112년간 대서양해저 3,800m 지점에 침몰해 있습니다. 40여 년 전부터 유물 5,000점이 회수되기도 했지만 2017년 현장 보존을 위한 연방법 통과 이후 유물 채취에 미국 정부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족 반발과 천문학적 금액의 인양이 요원한 데다 지난해엔 잠수정 폭발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면서 유인 탐사 계획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아트페어 프리즈와 키아프가 오늘 공동 개최했습니다. 전반적인 첫날의 분위기를 요약하자면 국내 갤러리 전시 호평이 쏟아져서 한국 미술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평가인데요. 장동욱 기자가 전합니다. 전설적인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작품 앞에 관객들이 늘어섰습니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 아티스트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과 회화에도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2022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미술 장터 프리즈 서울입니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110여 개의 갤러리가 작품을 싸들고 내한했고 해외 컬렉터들도 미술품 수집을 위해 대거 서울을 찾았습니다. First, let me say that we are very happy to be here. It's a fantastic fair, a lot of people coming, and since the beginning we experience a great energy. People are very interested and sophisticated. 20세기 우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김환기의 작품들에 더해 세계적 거장인 백남준의 설치 미술도 관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평소에 공예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평면적인 큰 그림을 대했을 때 그 느낌이 많이 달라서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프리즈 서울과 공동 개최돼 국내 화랑들이 총출동한 키아프에서도 한국의 1세대 여성 조각가 김윤신의 작품들을 조명한 국제 갤러리를 비롯해 쟁쟁한 갤러리들이 고심의 과정을 거친 작품들을 내놨습니다. 서울 코엑스에 펼쳐진 미술 천국은 오는 주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홍명보호가 내일 닻을 올립니다. 주장 손흥민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며 홍 감독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는데요. 홍 감독 역시 주장 손흥민의 신뢰를 보였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공을 돌립니다. 대표팀은 팔레스타인과의 3차 예선 첫 경기를 하루 앞둔 오늘 상암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피파 랭킹이 23위, 팔레스타인은 96위로 전력차가 나지만 훈련은 웃음기 없이 진지합니다.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은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당시 대표팀 막내였던 손흥민은 그동안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전설로 성장했습니다. 이 한국 축구의 모든 것들을 지금 짊어지고 있고 또 그 앞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때 우리가 바랬던 모습이 9년 후에 이어진 선장이시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님을 되게 존중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선수들이 잘 따르면 분명히 거기에서도 저희가 좀 규율적으로 요르단과 이라크, 오만 등과 한조인 우리나라는 조 2위 안에 들어야 본선 무대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원정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아시안컵 때 우리에게 1무 1패를 안긴 요르단도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해외파들이 경기를 치르고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이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여정은 내일 저녁 이곳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발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세계 최강 절대병기 우리의 대륙간 간도 로켓도 정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2020년 가을 열병식을 느닷없이 밤에 벌였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7번을 저녁이나 심야에 진행했죠. 그 아이디어 내가 제공했노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랑했습니다. 남북 합동 공연을 준비하러 평양에 갔다가 현송월에게 조언했답니다. 극적 효과를 연출하려면 밤에 하라. 평양에 다녀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국군의 날 70주년 행사도 사상 처음 저녁에 열렸습니다. 에어쇼, 태권도 시범, 싸이 공연 같은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5년마다 하던 시가 행진은 독재 국가에서 주로 한다며 없앴습니다. 프랑스, 영국 같은 여러 서유럽 국가와 대한민국까지 졸지에 독재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국군이 없는 국군의 날, 씁쓸했습니다. 임시이긴 하지만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공휴일이 됐습니다. 지난해처럼 광화문 시가 행진을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군인이 자부심을 품지 못하고 국민이 군인을 예우하지 않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일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남모르는 장병들을 위해 음식값, 커피값을 대신 내주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가가 군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을 할 책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군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군 서열 2위이자 50만 육군의 총수입니다. 청와대 5급 행정관은 군으로 치면 대령쯤 될 겁니다. 그런 34살의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국방부와 카페로 불러내 면담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행정관이라고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절차니 예의니 이런 따위는 아무려면 어떠냐는 겁니다. 군은 사기와 명예,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삽니다. 민주당이 난데없이 계엄 음모론을 떠드는 것 역시 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군의 사기와 명예, 신뢰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옛말에 생각만 있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딴 욕심에 생각이 팔려 바른 길을 헤아리지 못하면 스스로 위태로워집니다. 9월 4일 앵커 칼럼 오늘 군 모독하기였습니다. 딱 여름과 가을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요즘입니다. 가을인가 싶다가도 한낮이 남아있는 늦더위와 뜨거운 볕은 여름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도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이들 지역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 제주도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밤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3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낮에는 대구와 안동이 33도까지 오르며 덥겠고 서울은 29도 보이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